안녕하십니까. 성경의 경제쇼 성경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며 시장에 관심이 커지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민간에 이어서 정치권에서도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야 의원 모두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내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필요한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장중한 때 3,280선까지 넘었던 코스피가 3,100대 초반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폭락한 후에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죠. 네, 오늘 국내 증시가 1% 안팎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91% 28포인트가 올라서 3,147.7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오늘 1.46% 오른 784.0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이제 3, 4%대의 상당히 큰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네. 오늘의 장 초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수급 주체별로 보면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반등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빨간불을 켰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오늘 1%대 강세를 보이면서 7만 원 선 턱밑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소버린 AI 컨소시엄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3%대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반등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가 매수세 속에서 지난주 폭락의 빌미가 됐던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관한 문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했다는 평가 속에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오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춘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죠. 네, 오늘 야권에서 일제히 비판하는 입장을 냈어요. 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두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기만적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폭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증발했다면서 법인세 인상이나 증권거래세 인상, 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같은 이른바 이재명포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기업과 국민을 징세 대상으로만 본다라면서 연말에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발동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매수세를 줄여서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코스피 5천을 외치면서 마치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과 같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현재 주식 대주주 양도세 반대 여론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국민청원도 등장을 했죠. 예. 현재 청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오늘 오후 기준으로 12만 명
돌파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이 5만 명을 일찌감치 넘어선 상태입니다. 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이튿날에 또 증시가 폭락을 했죠.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면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또 같은 당 정책위원장 출신 진성준 의원은 이 재검토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요. 당내에서는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한 의원 10여 명이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금 당내 의견이 분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내 혼란이 거듭되자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대주주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공개 발언 금지령을 의원들에게 내렸고요. 또 당내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도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재검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기준을 지금 원복한 거에 대해서 30억 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정부와 경영계가 만나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네, 오늘 정부가 이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조선철강, 바이오 같은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업종별 협회가 또 대한상인을 비롯한 경제단체들,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일단 김 장관은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고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이 15%의 관세로 인해 대미 수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 12.5%, 또 철강 관세 완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제조업 10곳 중 8곳은 현재 주력 제품 시장이 레드오션, 즉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8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기업 10곳 중에 8곳은 현재 주력 제품의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답 기업의 54.5%는 현재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 포화 상태인 성숙기다라고 답을 했고요. 시장의 감소 상황인 쇠퇴기라고 답한 기업도 27.8%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수요가 증가하는 성장기라고 답한 기업은 16.1%, 시장 연성 초기인 도입기란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경쟁 역시 더욱 격화되는 양상인데요. 현재 주력 제품 시장에서 경쟁 상황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경쟁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16.1%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신사업 추진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력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에 착수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2.4%로 나타났지만 과반이 넘는 57.6%의 기업은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금난 같은 경영 상황 악화, 신사업 시장 사업성 확신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요.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뒤를 이었습니다. 결론을 보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이를 대체할 신사업에도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른바 지니어스 액트 법안,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디지털 달러 패권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 주권을 지키고 디지털 통화 시대에 맞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예상되는 등 발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필요하고 앞으로 디지털 통화 시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차근차근 좀 짚어보죠.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졌는데요.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건지, 스테이블 코인에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건지부터 좀 쉽게 설명을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 이제 가상자산 그러면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예. 실제 하루만 해도 뭐 몇백 배가 올랐다가 몇백 배가 떨어졌다가 뭐 그렇죠. 계속 이렇게 스테이블하지 않은 이런 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화폐 뭐 달러라든가 뭐 다른 뭐 국채라든가 뭐 이런 거랑 연동이 돼서 1대1 비율로 패깅을 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 가상자산 자체는 상당히 초고위험군 이 자산이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의 안전 자산으로 안정적인 장점이 있군요. 이게 자산으로 좀 인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기축 통화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세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상에서는 기축 통화 그러면 달러라고 주로 많이 하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기축 통화는 지금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뭐 이런 상황을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 중국 쪽에서 디지털 위엔화를 이제 만들어서 그 상당히 많이 퍼뜨리자. 그래서 CBDC를 최초로 이제 만든 것도 이제 중국 쪽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특히 그 금융권의 어떤 수수료가 상당히 높다든가 아니면 금융 인프라가 아무래도 좀 현장이 좀 떨어지는 이런 국가에서는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가상자산하고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디지털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확산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열풍의 중심엔 미국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실제 코인 대통령을 자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앞장서는 이유 뭔가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쉬었다 다시 이제 재선이 되셨죠. 근데 기존에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셨어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전략 자산이라든가 어떤 국채를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달러를 더 이상 찍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CBDC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면 이제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 가상자산 특히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달러의 어떤 패권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뭐 중국의 어떤 디지털 위엔화에 대한 부분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이런 그 디지털 자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뿐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 패권과도 연관이 돼 있군요. 네, 그렇죠. 자, 최근에 이른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상하원 모두 통과를 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지니어스 액트 말고도 이제 두 가지 법안이 더 있었습니다. 클라리티 법안이라든가 CBDC 감시 법안 이 세 가지를 이제 가상자산 3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 이제 7월달에 모두가 다 대부분 다 통과가 됐고 특히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서명을 마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내년 이제 11월에 이제 시행이 예정인데요. 그 지니어스 액트의 큰 골자는 뭐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그 가상자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SEC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그 CFTC 상품거래위원회 이 양쪽에서 증권성이 있으면 SEC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CFTC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에 벙 뜬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SEC에서 하는 게 맞아, CFTC에서 하는 게 이런 것보다는 규율 체계를 명확히 좀 하자.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이 발의가 된 것이고요. 예. 그 상원 뭐 하원 다 통과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뭐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발행인에 대한 요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고 자산 그래서 어떤 자산 안전 자산으로 해서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상환을 해줄 수 있는 준비 자산을 100%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또 이 자금 세탁이라든가 테러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명확히 그런 체계를 명확히 구축을 해서 그런 걸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이런 식이 상당히 골자로 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클라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SEC하고 CFTC가 하는 역할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 그 CBDC 감시 법안 같은 경우는 이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봐서 이제 가장 3법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확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다. 네, 그렇죠. 제도권은 이제 편입된 거라고 예. 보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몇 번 말씀하신 CDBC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CBDC 이제 한국은행에서 CBDC를 이제 줄기차게 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 가지고 한강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었거든요. 한강 프로젝트요. 네, 이제 예.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예금 토큰 그래 가지고 그 CBDC를 그 휴대폰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게 1차였지만 이제 1차로 끝내고 2차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열풍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법안이 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가 뭐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 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발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CBDC를 계속 그 추진하다가 현재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은행에서만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 푸시를 좀 많이 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그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근데 CBDC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민간 주도로 해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구분지어 가지고 CBDC 하지 말고 스테이블 코인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이제 상존할 수 있는 서로 같이 결합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 걸로 지금 이제 계속 모색을 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와 같기 때문에 발행 주체가 민간이 아닌 은행이 돼야 한다고 우려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어.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통화 유사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라고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예.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만약 뭐 예. 이 자금이 많이 풀렸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회수해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이 돼가지고 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된다 그러면 통화 정책을 가름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그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 중에 제일 큰 업무인데 이게 민간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막 발행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 그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이슈가 상당히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은행에서 이제 만약 발행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준비 상환이라든가 그 상환자가 뭐 소지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준비를 예. 해서 발행을 그 한 사람이 대금을 갖다 갚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은행에서는 오랜 그 레거시 금융그래서 제일 금융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상당히 이제 그 편하게 사용도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신용카드 결제망을 갖다가 타고 그 이 신용카드사에서 뭐 대금을 지급받는 뭐 이런 그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보면 신용카드 의존도가 한 80%가 넘어갑니다. 예. 근데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80%에 뭐 다 충족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10에서 15% 이상은 초창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특히 예.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 대형 뭐 특정한 그 회사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리테일에 상당히 강한 회사가 자기네 자체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쓴다 그러면 은행에다 내는 아니면 카드사에다 내는 수수료를 갖다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 1달러 뭐 안 그러면 뭐 1,000원당 1코인 베이스로 만약 받는다 그러면 그대로 대금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자기네가 부담하는 어떤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회원에게 다시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그 환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테일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새로운 유동성의 이제 공급이기 때문에 예. 인플레이션을 이제 그 상당히 우려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합니다. 정책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맞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 그 민주당이 이제 안도걸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에 이렇게 보면 그 한국은행도 그렇고 그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기재부 이 세 군데가 가상자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인가권은 금융위에서 갖고 가지만 예. 실질적으로 서로 운영을 하기에는 그 세 군데 합의체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물론 법안에 아직 다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예.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행의 어떤 근심이라든가 어떤 국가 전반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그 발행인에 대한 엄격한 규율 체계, 그러니까 예. 누가 발행할 것인가, 그리고 발행량, 그리고 어떤 준비 자산을 무엇로 갖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놓는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그 실질적으로 이 기후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발행량을 얼마까지 해라. 그리고 니네 그 상한에 대한 부분도 1대1 비율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내부 통제라든가 공시 의무를 정확하게 갖고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발행인 입장에서는 그 규제 체계가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예. 무분별하게 발행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분별 그 발행을 한다고 해도 그 1대1 비율로 다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게끔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발행량을 무궁무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까지만 그래서 어떤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만 가져가는 것이고 만약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발행량에 대해서 어떤 뭐 규제 체계를 다시 가져간다든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그 지금까지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뭐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에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재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뭐 그 여당도 그렇고 야당에서 이제 발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민주당의 이제 안도걸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 중에 보면 이 발행인에 대한 이제 자격 부분 그리고 이제 자본금을 갖다 별도로 두고 있어요. 50억 이상 예.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자금 세탁 방지 부분이라든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제일 중요한 건 1대1 상환 비율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 법정 화폐로만 가고 제일 중요한 건 이자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이제 골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나왔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법안보다는 확실하게 규제 체계를 좀 명확하게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한국은행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같이 가상자산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합의체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어떤 뭐 스테이블 코인인지 문별에 발행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또 규제 체계가 없는 것이 아니야 무조건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법률 체계로 그 상당히 규제 체계를 잘 만들어 놓은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규제 체계가 더 확립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네. 자,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와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이제 정립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이 스테이블 코인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 법안이 이제 발의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소비자의 어떤 그 이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어떤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테러 자금 조달 금지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비율도 1대1 상환 비율도 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 발행인에 대한 요건 자체를 그 실질적으로 그 인가받은 금융회사라든가 신탁회사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50억 이상이고 일정한 자금 요건을 갖추면 조치가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더욱 더 큰 틀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지니어스 법안에서는 이제 연준의 규제 체계를 따라야 되고 통화금융청 그리고 이제 그 이 범죄 금융범죄 감독청이라고 핀셋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여기 세 개의 어떤 규제 체계를 따로 받게 돼 있어요. 감독을 따로 받게 돼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가상자산위원회 특히 인가는 금융위원회에서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 한국은행이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그 금융위원회의 어떤 합의 단체에서
그 실질적으로 그 규제 체계를 받는 이런 식이 돼 있기 때문에 지너스 법안은 큰 틀에서 세계를 아우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우르는 그 어떤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예.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우리나라의 어떤 스테이블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 법안은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이 규제 체계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법안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제 법제화가 된다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안이나 안정성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는 분명히 어떤 그 디지털 금융 혁신의 어떤 중요한 진전이지만 동시에 어떤 보안성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의 안전성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예. 발행인이 그 코인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당해서 상당히 탈취를 당한다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어떤 발행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과거에 이제 테라 누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어떤 준비 자산이 없는 차익 예. 실현은 그 가상 자산이 이렇게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 준비 자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투자자, 그 광의적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아울러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온다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강제해서 어떤 그 거래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르다고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하면 테라 루나 사태가 좀 연상이 되거든요. 떠오르거든요. 네, 물론 그럴 수뿐이 없죠. 예.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는 그 USDT라든가 USDC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아니면 국제를 담보로 하는 안전자산을 이제 그 담보하러 하는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었고요. 누나 테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형. 그래서 그 테라의 가격이 떨어지면 누나를 발행해서 테라를 사주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예. 누나의 가격이 떨어지면 테라를 발행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어떤 외줄타기 정도의 예,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누나 테라 같은 이 차익 실현형 그 스테이블 코인은 다 퇴출당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향후에라도 이런 식의 어떤 코인은 국내 시장이라든가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일 것입니다. 자, 최근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나 엔화처럼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가능한 건가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오늘도 기사가 많이 뜨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월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원화를 받으면 그걸 다시 뭐 그 현지로 자기네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중간에 수수료를 두세 번 내야 되는 예, 이런 번거스름이 환전을 해야 있거든요.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 사용자한테 그 테더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 그렇게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자기는 본국으로 송금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기존에는 이제 외환으로 실제로 송금하기에는 외국환 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규율 체계를 따라서 일정 금액을 뭐 해외로 간다든가 해외에서 받는다든가 이런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규율 체계를 엄격하게 따라가지고 조치가 됐었는데 이걸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 그 바꿔가지고 송금을 한다든가 이체를 하게 되면 그 규제 체계 그 아예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특히 여기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 유통시키거나 아니면 해외로 그 다른 지갑으로 보낼 때는 외국환 거래법 준수를 하는 게 규정을 그 준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래야지 우리나라에 있던 외환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해외에서 얼마큼 들어오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규제 체계 안에서 예. 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앞으로 말씀하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계 금융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해도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외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어떤 포지셔닝은 한 40에서 50%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유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안화도 아까 있고, 그다음에 엔화도 엔화도 있고, 있고요.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원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따져서 전 세계 이제 100%가 이렇게 되는데 그 이 디지털 시장에서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99%입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USDT 있고, USDC도 있고, RL, USDT 있고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시장에서 그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되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슈가 가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떤 글로벌 금융의 어떤 패러다임을 이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예. 우리나라에서부터 워낙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돼서 우리나라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 K 콘텐츠, 뭐 BTS도 있고 예. 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강점이 또 하나 있는 게 그 게임 산업.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강점이 많거든요. 만약 그런 그 콘텐츠를 구입하거나 게임을 할 때 올 계정료라든가 뭐 아이템 구입 비용을 워낙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 결제한다든가 이런 활용처가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그 어떤 글로벌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우리 원화 기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적지 않은 포지셔닝을 좀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당장 뭐 글로벌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금융 주권도 좀 더 이 디지털 금융 주권도 확립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이고 더 크게 보면 아무래도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서 전 예. 세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한다면 그래도 해볼 네, 그렇죠. 만하다. 그럼요. 라는 네네. 말씀. 예. 네. 자, 앞으로 국내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 또 변화할 네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네.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가상자산의 어떤 단순한 개념보다는 이게 가상자산이라는 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 어떤 가상자산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게 한 700종 가까이 됩니다. 예, 근데 대부분 다 투자 수단으로서만 이게 생각을 하시지 예. 그걸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직 그렇죠. 아니거든요. 근데 예.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 활성화되고 이게 법제화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이 실물 결제와 실물 경제와 어떤 결제 시스템 그 지급 결제 수단의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금융 인프라의 어떤 핵심 축으로 상당히 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라든가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도 계속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법제화를 갖다 편입을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는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결제라든가 송금 뭐 이런 시스템 자체가 거의 대부분 다 스테이블 코인식으로 좀 재편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7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주의할 점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이게 이 7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상당히 많았죠. 아까 이제 예. 말씀드린 지니어스 액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그 미국의 어떤 그 기조 방향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정치적인 상황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그 이 접근하실 때 그 이게 계속 똑같이 가격이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사자니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이 다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테마 위주의 어떤 단기 매매보다는 그 기술력과 어떤 실사용이 가능한 이런 어떤 높은 프로젝트를 좀 선별해서 그런 관련 코인주에 그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그나마 좀 안전하다. 느껴지는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해서 좀 더 관망을 좀 해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7월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좀 분산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분산. 방법이 아닐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제 핫 이슈 오늘은 속도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 4시 20분 기준으로 경북과 대구,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을 살펴보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코너입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송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금요일 큰 충격을 받았죠. 네, 뭐 좀 되게 견조한 분위기였는데 금요일 날 이제 주가 지수가 좀 급락하면서 이제 지난 한 주간으로 말씀드리면 주간 등락률은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2.9%, 나스닥이 마이너스 2.2%, S&P 500이 마이너스 2.4% 빠지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한 5% 가까이 빠졌고 아마존이 좀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한 8% 가까이 빠졌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차별화되면서 일부 빅테크도 좀 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난 주 한 주 분위기는 좀 좋다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된 그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이 됐고 다만 이제 관세 협상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됐는데 다만 이제 뭐 우리나라는 15%로 결정이 됐지만 캐나다가 35%나 부과받았고 스위스가 무려 39%를 예. 맞았어요. 기사에 그래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이게 의외였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관세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지난주에 또 FMC에서 금리까지 동결되면서 시장의 한 주는 어쨌든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좀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된 건 사실이지만 굵직한 이슈들은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 충격을 준 건 7월 고용 보고서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장인 에리카 맥켄타퍼 박사를 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고용 보고서 내용과 더불어서 해고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고용 쇼크가 이게 되게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좀 이제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 더 많은 이제 관심을 받은 게 아니 그런다고 노동통계국장을 해고할 수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드리면 7월달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7만 3천 명 증가했는데 예상이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예상보다 못 미쳤죠.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5월하고 6월달 수치를 이제 보통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해요. 과거 발표한 거를.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6월 고용자 수가 기존에 14만 7천 명 증가한다고 발표했는데 예. 새로 수정된 거는 1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10분의 1. 예. 그리고 5월달도 비슷합니다. 12만 5천 명 증가인데 19,000명. 역시. 네, 예. 그러니까 합치면 20만 명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통계 오류가 과거에도 몇 번 있었어요. 조절을 하거든요. 예. 그냥 응답률도 되게 떨어지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조절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경제 너무 좋다. 봐라, 뭐 관세에 있어도 예. 경제 좋지 않냐. 근데 미국의 제일 중요한 지표가 이겁니다. 고용 보고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조작됐다. 이게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 네, 조작했다. 왜냐하면 이 에리카 맥켄타퍼 박사가 바이든이 지명한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카멜라 해리스랑 이제 이 경선한 적 있잖아요. 예. 그때 그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선거 전에 일자리 숫자 조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조작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좀 약간 안 좋게 수정한 건 뭔가 좀 다분히 의도가 있다. 그러면서 해고를 즉각했고 근데 이제 시장은 이게 뭐 어느 게 사실인지 사실 모르지만 이런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합니다.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노동통계국장의 그걸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해고를 해버리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이나 미국 경제 지표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 믿을 게 없어요. 이제 지표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발표한 지표 저것도 조작된 건가?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그 주식시장에도 뭐 고용 지표 자체도 안 좋았지만 신뢰를 좀 떨어뜨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엔 또 FOMC도 열렸는데요.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9월 인하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하지만 고용 보고서 충격으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다시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 보고서 전에 이게 FMC에서 금리를 결정했는데 당시만 해도 경기가 좋았어요. 경제 지표도 좋고 물가는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아직 금리 인하하긴 좀 빠르다 이러면서 동결을 했고 그때 2명의 연준 이사가 반대를 했거든요.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예, 물가는 지금 그렇게 높지 않고 경기 침체에 좀 우려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두 사람 말이 맞았죠.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FOMC가 돼버렸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금리를 동결하다 보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그 9월 FOMC 끝나고 나서는 63에서 47로 확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고용 쇼크가 나오고 나선 반대로 금리 인하 확률이 9월 달입니다. 86%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고용 쇼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까지 바꿀 수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연준에서 물가랑 고용 보고서 보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고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은 상당히 높아졌고 다만 증시에는 이게 악재인 게 금리를 낮춰도 물가가 안정화돼서 낮추면 시장은 좋아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낮추는 거라서 예. 이거는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엔 또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비교적 좋은 흐름으로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는데 빅테크들의 AI 관련 지출이 더 증가했다고 하던데요. AI 거품론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은 사라진 거는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올해 연초에 아마 그 1월 말이었나 그 우리 설날 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딥시크 쇼크가 터진 거예요. 아마 예. 기억하실 거예요. 예. 중국에서 예. 아니 되게 가성비 좋은 이제 AI 모델을 내놨는데 그 미국에 정말 잘 나가는 그 기업들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굳이 AI 뭐 이렇게 투자를 하냐.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막 10% 폭락도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딥시크 요즘에 얘기도 잘 안 나와요. 쏙 들어갔고 그다음에 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엄청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여전히 부족하다. 과잉 투자를 하더라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실적에도 좀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아마존, 알파벳, 구글, 메타 같은 대기업들이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AI 지출은 계속 늘릴 거다. 이런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은 AI 거품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구나 AI는 이렇게 좀 느꼈고 사실 미국 경제가 요즘에 조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뭔가 좀 이제 이원화되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실제 경기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거든요. 뭐 소비나 이런 것들이 그 관세 때문에. 근데 이런 AI 투자하는 기업이나 AI를 이끄는 빅테크는 미국 경기랑 무관하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 기업은 주가는 계속 오르고 특히 뭐 아시겠지만 나이키나 스타벅스나 이런 소비재 기업들 있죠. 예. 이쪽은 또 주가가 안 좋고 그래서 서로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데 어쨌든 미국은 AI를 지금 확실히 잘 이끌고 있고 이게 아직 사실 물론 우리가 이 AI가 혁명이 이게 진짜 거품인지 아닌지는 사실 몇 년 또 지나봐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 90년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IT 버블 터졌을 때 그때 초창기에는 버블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 몇 년 후에 이제 버블로 밝혀졌지만 지금도 비슷할 수 있죠. 근데 아직은 AI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품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결과물들을 계속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아직은 너무 거품 논쟁에 빠지지 마시고 이들 빅테크가 언제까지 투자를 할지 네, 그걸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보죠. 지난주 급락했던 국내 증시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죠. 네, 오늘은 좀 다행히 좀 올랐는데 예. 뭐 지난주에 뭐 금요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다행히 코스피가 3,147.75포인트 그래서 28.34포인트 올라서요. 0.91% 상승했고 코스닥은 많이 올랐습니다. 784.06포인트 그래서 11.27포인트 올랐는데요. 상승률로는 1.46%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일단 이제 오늘 오른 배경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좀 큰 충격을 받아서 좀 반발 매수가 예. 들어왔고 삼성전자라든가 주요 뭐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의 좀 주가가 좀 좋았고요. 특히 아까 제가 미국의 그 이 고용 쇼크 때문에 고용 쇼크가 나오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예.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바이오 기업이 좋아요.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비용 부담 왜냐하면 돈을 아직 못 버는데 자금 조달할 때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 떨어지면 항상 좋은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그 국내에서도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닥이 바이오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고용 쇼크가 악재로만 작용한 게 아니라 국내에는 이런 성장주한테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지난 금요일 충격에선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 세율은 35%로 초안보다 크게 상승을 했고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췄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난주 코스피가
하루에만 마이너스 4%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자,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코스피 5천이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쉽진 않아요. 만약에 이대로 통과되면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가 지금 얘기했던 게 코스피 5천 가겠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가 이건데 이 세제 개편안은 역행하는 지금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주주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고 연말에 자꾸 주식을 팔아요. 다 팔겠죠. 예, 뭐 예. 10억 밑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그 기업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분들도 같이 피해를 봅니다. 주가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주말에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좀 재검토하자. 근데 일단은 요거는 지금 8월달에 그 정부에서 이게 정부 최종안이 아니고요.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 기재부에서 정한 거고 먼저. 그래서 국무회의 거쳐서 요게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11월에 국회로 가요. 예. 이제 그때 결정이 납니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시간은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정부안이 너무 그 개인 투자분들의 생각, 5천 간다고 이렇게 믿고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세금 정책은 자꾸 이게 반대로 역행하는 후행을 느낌. 하니까 이 역행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진짜 이거 5천 번의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좀 우려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정부와 여당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좀 교통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좀 빨리 좀 교통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정책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저거 지금 50억에서 10억 낮춘 건 최소한 다시 50억으로 일단 올려줘야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안심할 수 있고 실제 국회 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 벌써 10만 명이 돌파했죠. 12만이라고 12만인가요? 와 진짜 빠르네요. 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예. 그만큼 지금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 우리가 뭐 아직 결론은 안 났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을 끝내고 15% 관세율에 합의를 했죠.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관세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자동차 업종은 관세로 인한 악영향이 그러면 지속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가 일단 최악은 면한 게요. 그 일본하고 유럽하고 관세율은 똑같아요. 15%. 그러니까 예. 그거는 좀 다행인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우리 정부도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를 12.5로 해달라. 뭐 아시겠지만 일본은 예. 원래 2.5였잖아요. 우리는 무관세였고. 우리는 무관세였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트럼프가 아예 선을 그어버려가지고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 없었는데 그래도 15% 만약에 25를 그대로 부과받았으면 그 현대 기아 합쳐서 1년에 10조 원의 관세 부담이 들어가요. 너무 막대한 예. 금액이죠. 근데 이번에 15로 낮춰졌기 때문에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냥 4조 정도가 좀 이제 약간 비용이 좀 감소할 텐데 근데 어쨌든 15% 정도면 우리 기업들이 일부 또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만 관세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적인 거고 오히려 이 관세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트럼프가 뭐 이거를 의도한 건지 하지는 않았겠지만 정작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멕시코 관세가 제가 알기로 한 25%, 25%. 예. 네, 캐나다가 35인데 35죠. 거기에 캐나다랑 멕시코 쪽에 미국 회사 공장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또 관세를 네, 부과를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예. 특히 토요타 같은 경우도 렉서스 공장이 캐나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한테 일부는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일본하고 한국에 생산하는 게 더 싸거든요. 예. 관세 지금 딱 비교해 보면 캐나다나 이쪽보다는 예. 그래서 한국한테는 무조건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세가 없을 때보다는 좋은 건 당연히 아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모든 나라에 다 관세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정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관세를 피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지금에서는 없죠. 네, 없기 결정이 된 때문에 사안이니까. 최소한 예. 다른 경쟁 상대보단 적게 받는 게 더 중요해졌죠. 사실은.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최소한 어쨌든 이제 일본과 유럽하고 맞췄고 미국 기업보다는 오히려 좀 일부 유리한 부분도 생겨버렸죠. 예. 특히 GM은 되게 그 미국 기업인데 공장들이 되게 다변화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예, GM 예. 공장이 있고 저기 이제 뭐 캐나다나 뭐 멕시코 이런 쪽에도 있다고 좀 알려졌는데 너무 공장들이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오히려 GM한테는 좀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건은 판매 같아요. 과연 자동차 판매가. 근데 일단 7월 달에 현대 기아 판매는 좋았고 특히 미국 판매가
7월 기준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또 판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세에도 좀 판매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증시 일정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오늘 안 그래도 그 과기부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자 5곳이 아까 선정이 됐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요게 국내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제 AI 모델 있죠. 예. 언어 모델. 요걸 이제 개발을 할 거예요. 국가대표 5개 선발해서 그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 반도체 기업 있죠. 미국의 AMD. 네. 우리 한국에서는 방산주 그 전차 만드는 현대로템 실적이 있고, 목요일날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하이브 SM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있고요. 예. 그다음 목요일은 중국의 7월달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 이제 미국에서는 비만 치료제계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하고 LG화학 실적 발표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날은 네이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는 이제 경제 지표는 큰 건 없고 대부분 이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외 증시 주요 이슈와 진단 해봤고요. 투자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이었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